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능력에 따라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야. 너희 아버지가 바랬던 것도 너희들 사형제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서로 존중하고 사이좋게 사는 것이었어. 앞으로 더욱 의좋은 형제로 살아가도록 하여라. 우애로운 사형제. 아주 오랜 옛날이었습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남날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무척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매일같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집안이 어려웠지요. 하지만 똑똑하고 부지런한 남날은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남들이 놀 때도 놀지 않고 쉴 때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일에 매달렸지요. 이보게 남날, 그렇게 놀지도 않고 일만 하다가는 나중에 늙어서 허리가 굽을 거라고. 일만 하는 그를 보며 친구들이 놀려도 남날은 들은 채만 채 하며 자기 일만 열심히 했답니다. 그 덕분에 조금씩 땅을 불려가던 남날은 마침내 그 마을에서 땅을 가장 많이 가진 부자가 되었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남날이 어느 날 들에서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으로 뿌듯하구나. 내가 평생 일궈놓은 땅에서 갖가지 곡식이 연글어가는 것을 보니. 하지만 나도 이제 늙었어. 자식들에게 저 땅을 물려줘야 할 텐데. 그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의 4아들은 아버지를 본받아 성실하고 훌륭하게 자랐지요. 형제간의 우애도 깊었고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남날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4아들이 지금처럼 사이좋게 살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 샤무 동생에게 뒷일을 부탁하자. 샤무는 현명하니까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줄 거야. 남날은 샤무 동생이 사는 이웃 마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샤무 동생 집에 있는가? 남날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때마침 방 안에서 책을 보던 샤무가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아니 형님, 어쩐 일이십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샤무는 오랜만에 찾아온 형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오신다는 말씀 없이 이렇게 먼 길까지 오시다니. 그냥 네 얼굴도 한번 보고 뭐 좀 상의할 일이 있고 해서 말이야. 상의할 일이라면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성격도 급하긴. 오늘은 너희 집에서 자고 갈 터이니 우리 형제끼리 밤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자꾸나. 좋죠.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형님. 그리하여 두 형제는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 좋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남날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날은 병을 앓게 되었답니다. 4아들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했지요. 하지만 남날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갔지요. 내가 다시 일어나기는 힘들 것 같구나. 그러기에는 너무 늙었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겠다. 죽음을 눈앞에 둔 어느 날, 남날은 내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들아, 난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것 같구나.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희 형제들이 사이좋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만약 다툼이 생기거나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따로 살기를 원한다면 재산을 나누기에 앞서 샤무 삼촌을 찾아가거라. 샤무 삼촌에게 뒷일을 부탁해 놓았으니 현명하게 해결해 주실 거야. 알겠느냐? 내 아들은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유언을 남긴 뒤 곧 세상을 떠났답니다. 내 아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의 뼈가루를 강물에 뿌리고 집으로 돌아온 사형제는 오랫동안 깊은 슬픔에 빠져 밥을 먹는 것도 잊고 일하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니겠니? 다시 용기를 내어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보자꾸나. 우리 형제들이 힘을 합쳐 화목하게 살아간다면 아버지도 저 세상에서 기뻐하실 거야. 동생들도 이 말에 힘을 얻어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큰형과 둘째는 농사일에 관심이 많아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가며 했지요. 셋째와 넷째는 농사보다는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할애했지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내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집에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형들은 동생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동생들은 형들의 말을 존중하고 잘 따랐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 형제가 차차 혼인을 하여 부인이 생기자 부인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고 질투가 생겨났던 거예요. 4명의 부인은 끼리끼리 두 파로 갈라졌지요. 먼저 농사를 짓는 첫째와 둘째 부인이 한패가 되어 동생들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우리 남편들은 밤낮없이 들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들은 공부를 한답시고 책만 보고 있으니 너무 억울해요. 자네 말이 옳아. 한 집에 살면서 누구는 개미처럼 일하고 또 누구는 배짱이처럼 놀고 있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자 셋째와 넷째 부인도 덩달아 한패가 되었답니다. 형님들은 참 이상해. 열심히 공부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툭 하면 우리 남편들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야. 이렇게 사형제의 부인들은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게 되었답니다. 부인들끼리 티격태격 다툼이 심해지자 급기야 형제들 사이에도 차츰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 형제는 참으로 의좋게 살아왔어. 하지만 각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는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 원수가 될지도 모르니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큰형이 아우들을 불러 모아 의논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차라리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따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형의 말에 동생들은
모두 다 심각해졌습니다. 형님 뜻대로 하세요. 우린 모두 형님 뜻에 따르겠어요. 너희들 모두 찬성한다면 재산을 나누어 따로 살자꾸나. 한데 아버지께서 남긴 유언을 다들 기억하지? 네, 재산을 나누게 되면 먼저 샤무 삼촌에게 상의하라는 말이지요. 그래, 아버지의 유언대로 샤무 삼촌을 찾아가 이 일을 의논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하여 네 형제는 이웃 마을로 샤무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샤무 삼촌은 형제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들은 다음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들이 재산을 나눠 갖기로 결심했구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알고 너희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내게 유언을 남기고 가셨단다. 먼저 각자 밖에 나가 돈을 벌어 오너라. 그 다음의 일은 나중에 다시 알려주마. 형제들은 샤무 삼촌의 말에 따라 다음 날 아침 보찜을 메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제일 첫째인 형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웃 마을의 한 늙은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농부는 황소 2마리를 몰며 밭을 가느라 종종거리고 있었지요. 크고 거친 소를 다루느라 몹시 힘들어 보였습니다. 딱하기도 해라. 머리가 허연 노인이 저렇게 힘들게 밭을 갈고 있다니. 첫째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보찜을 내려놓고 노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거들어 드릴 테니 좀 쉬시지요. 그리고는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농사일이 몸에 배어 있던 터라 능숙하게 황소를 다루었지요. 첫째가 밭을 말끔하게 갈아놓자 노인은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이리 고마운 일이 다 있을까. 노인은 감사의 뜻으로 주머니에서 1루피를 꺼내 주었어요. 첫째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노인은 자기 마음이라며 억지로 돈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돈을 번 첫째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왔지요. 그 무렵 둘째는 조금 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시름에 잠긴 채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지 뭐예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가뭄 때문에 논밭이 메말라 곡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으니 정말 큰일이야. 둘째가 다가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강물이 없나요? 있긴 하지만 흘러가는 강물을 무엇에 쓴단 말이요? 무엇에 쓰다니요? 강물을 막아 논밭으로 물을 끌어대면 가뭄을 이겨낼 수 있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둘째의 말에 따라 둑을 쌓아 강물을 막고 작은 물줄기를 만들어 논밭에 물을 댔지요. 그랬더니 시들시들 말라 죽던 논밭의 곡식들이 흠뻑 물을 먹고 금세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굴에 이제야 생기가 돌았어요. 정말 고맙소. 이건 우리 작은 정성이니 받아주시구려. 마을 사람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100루피를 주었어요. 둘째는 돈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셋째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큰 도시로 갔답니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시장에서 밥을 먹던 셋째는 우연히 장사꾼이 수군대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자네 소문 들었나? 이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가 고양이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졌다는군. 에이 설마 그깟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그 큰 부자가 어려움에 빠졌을라고. 아니 글쎄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린다더군. 셋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듣자 하니 고양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던데 어찌된 영문입니까? 부자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형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모두 똑같이 나누어 가졌소. 한데 마지막으로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문제였지. 공평하게 나누어 갔자니 살아있는 놈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머리, 몸통, 꼬리, 사형제가 같이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고 다리는 각자 하나씩 갖기로 결론을 보았지요. 그러면 모든 게 잘 해결된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 고양이가 밖에 돌아다니다 다리를 다쳤지 뭐요. 하필 내가 가지기로 한 그 다리였소. 나는 헝겊을 감아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오. 그런데 그놈의 헝겊이 말썽을 빚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헝겊이 왜요? 날씨가 추워져서 고양이를 방 안에 들여놓았더니 난로 옆에서 불을 쬐다 그만 헝겊이 풀어져 불이 붙어버렸소. 고양이가 깜짝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온 집안에 불이 붙어 불이 났지 뭐요. 삽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소. 그러자 나머지 형제들이 내가 갖기로 한 다리 때문에 불이 났으니 모든 걸 내가 물어내야 한다고 난리지 않소. 셋째는 부자의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손쉽게 해결해 드릴 테니 나머지 형제들이나 어서 불러 모으세요. 읽고 형제들이 모두 모이자 셋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양이 발에 묶인 헝겊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모든 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가 한 다리로만 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 다리 없이는 절대 뛰어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을 번지게 한 것은 세 다리의 잘못이 더 큽니다. 세 다리의 죄가 더 크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세 분께서 오히려 이분의 손해본 것을 물어내야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형제들도 셋째의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셋째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지요. 일이 잘 해결된 뒤 부자는 셋째에게 1,000루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재판관이요. 이 도시에 남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옳고 그름을 잘 가려주면 좋겠소. 셋째는 곰곰이 생각한 후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먼 왕국으로 갔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 어느 커다란 집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고 있었지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기 벽보를 한번 보시오. 여긴 이 나라의 대신이 사는 집인데 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지 뭡니까? 한데 그 문제라는 게 코끼리의 무게를 재는 것이오. 이 세상에 저울이 있다 한들 그 무거운 코끼리의 무게를 무슨 수로 잰단 말이오. 넷째는 그 말을 듣고 곧장 그 집으로 들어가 대신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로 코끼리의 무게를 알려고 하십니까?
대신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아주 큰 코끼리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코끼리의 무게를 저울로 재어보라고 내게 명령을 했소.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왕은 버럭 화를 내며 일주일 안으로 무게를 알아내지 못하면 대신 자리에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지 뭐요. 내일이 일주일째인데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소. 넷째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신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강가에 큰 배 한 척을 준비해 놓고 내일 아침 그 코끼리를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자 대신이 매우 못마땅하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배에 코끼리를 태우고 나더러 도망을 치라는 말이군. 아닙니다. 틀림없이 무게를 재어 드릴 테니 제 말을 따르십시오. 대신은 뾰족한 수가 없어 다음 날 강가에 배 한 척을 준비해 놓고 코끼리를 몰아 강가로 나갔습니다. 넷째는 먼저 강에 배를 띄우고 코끼리를 태웠어요. 무거운 코끼리가 배에 올라타자 배가 기우뚱하며 물속에 깊이 가라앉았지요. 그때 넷째는 배가 물에 잠긴 위치에 재빨리 선을 그어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코끼리를 내리게 한 다음 일꾼에게 똑같은 무게의 모래주머니를 계속해서 배에 실도록 했습니다. 이윽고 선을 그은 부분까지 배가 물에 잠기자 넷째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지요. 자, 이제 됐으니 그만 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넷째는 배에 실은 모래주머니를 저울에 달아 총 무게를 계산했답니다. 자, 이것이 코끼리의 정확한 무게입니다. 넷째가 계산이 끝난 종이를 대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대신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대신은 불이 나게 왕에게 달려가 코끼리의 무게를 알려주었지요. 왕도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비록 자기가 시킨 일이긴 하지만 코끼리의 무게를 정말 알아낼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신기해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던 왕은 모든 것이 넷째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로다. 그대에게 큰 벼슬을 내릴 터이니 내 신하가 되어 일해볼 생각은 없느냐. 예, 왕의 분부대로 따르겠나이다. 그 전에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넷째는 왕의 허락을 얻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신은 고마운 표시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넷째에게 주었어요. 드디어 사형제가 샤무 삼촌의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형제는 각자가 겪은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었어요. 이윽고 이야기가 끝나자 샤무 삼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농사일 뿐 아니라 공부를 해서 쌓은 지식과 지혜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었으니 모두 소중한 것이지.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능력에 따라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야. 너희 아버지가 바랬던 것도 사형제가 각각의 능력에 따라 서로 존중하고 사이좋게 사는 것이었지. 다만
땅이란 자고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니 아버지가 남긴 땅은 첫째와 둘째가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샤무 삼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셋째와 넷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삼촌의 뜻을 알아차리고 입을 모아 말했지요. 삼촌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재산을 모은 데다가 돌아가서 일할 곳도 있고요. 그러니 농사를 짓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땅을 물려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앞으로 더욱더 의좋은 형제로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 후 네 형제는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